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링거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알림이 없었습니다. 카카오톡도 문자도 부재중 전화도. 저는 3일째 입원 중이었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중요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술 전날 엄마가 수술 받는다. 대장암이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엄마 나 이번 주 일본 출장이에요. 다녀와서 갈게요. 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엄마 수술인데 올 수 있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애들 학원 보내야 하고 남편 출장이라 혼자야. 수술 끝나고 전화할게. 저는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마취해서 깨어났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화장실을 갔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쁜가 봐요. 곧 오겠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 72입니다. 이름은 이순옥.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부모니까, 엄마니까,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내 행복이니까. 그런데 이 텅 빈 병실에 누워 있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마지막에 혼자 남은 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식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경고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결국 남는 건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저는 1953년에 태어났습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 가난한 집의 5째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여자는 시집가면 남이다. 딸은 키워봤자 소용없다.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겠다. 내 자식에게는 절대 저런 말 안 하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23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보조, 공장일, 가정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3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내 같은 고생 안 시킨다. 뭐든지 해준다. 그리고 그 맹세를 평생 지켰습니다. 아니, 지키려고 제 인생 전부를 바쳤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깨워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일하러 갔습니다.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면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줬습니다. 새벽 1시에 잠들고 다시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좀 쉬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내야지. 학교 준비물 사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항상 1등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꼭 좋은 대학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 과외비를 대려고, 학원비를 대려고, 좋은 참고서를 사주려고. 딸은 공부보다 예술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선생님이 미대 보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미대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알바를 더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저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노후가 없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우리는 괜찮아. 아들이 우리 노후지. 그게 당시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자식이 부모를 돌본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딸도 미대에 갔습니다. 등록금이 더 비쌌습니다. 저는 새벽 신문 배달까지 시작했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8시에 식당 일을 하러 가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아까웠습니다. 나중에 가지 뭐. 아이들 졸업하면. 저는 계속 미뤘습니다. 제 건강보다 아이들 학비가 먼저였으니까요. 남편도 비슷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 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했지만 병원에 안 갔습니다. 애들 졸업하면 가지 뭐. 그러다가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아들이 대학 3학년, 딸이 대학 1학년일 때였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진작 오셨어야죠. 남편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아이들 위해서? 그런데 정작 우리는 뭐가 남았나?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등록금을 내야 했으니까요. 딸 학비를 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죽음도 제대로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 뒷바라지를 해야 했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너희만 잘 되면 돼. 그게 제 입버릇이었습니다. 너희만 잘 되면 돼.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면 제 고생은 의미가 있다고. 아이들이 성공하면 저도 행복할 거라고. 아들이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대기업 다녀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어요.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딸도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예단이랑 혼수 준비 좀 도와주세요. 저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결혼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 모아둔 돈을 털었습니다.
남편 보험금으로 받은 돈, 노후 대비로 모아둔 돈, 전부 아들 결혼 비용으로 썼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그 돈은 당신 노후 자금인데 좀 남겨둬야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잘 살면 되지. 아들이 나중에 효도하겠지. 딸도 결혼했습니다. 혼수를 해줘야 했습니다. 남은 돈을 또 털었습니다. 딸이라고 차별하면 안 돼. 아들한테 해준 만큼 딸한테도 해줘야지. 그렇게 제 노후 자금은 바닥이 났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집에서 첫째가, 딸 집에서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복직해야 하는데요.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볼게. 엄마 일 다녀와. 저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봤습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아침 7시에 도착해서 저녁 8시까지, 며느리가 야근하는 날은 밤 10시까지 60대 중반의 몸으로 아기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아기를 안고 일어서면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손목은 저리고 어깨는 뻣뻣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안 보면 누가 봐? 이게 할머니 역할이지. 어미 노릇 다 했으면 이제 할미 노릇 해야지.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복직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가끔 며느리가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왜 이거 먹였어요?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애 옷 이렇게 입히면 더워요. 얇게 입혀주세요. 저는 속으로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바빠서 예민한 거겠지. 내가 좀 맞춰줘야지. 며느리가 퇴근하면 저는 집에 왔습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허리 통증으로 깼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다시 잤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도 애 좀 봐줘. 주말에라도. 저는 아들 집에서 평일을 보내고 주말에는 딸 집에 갔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여행 다닐 나이인데 왜 맨날 손주만 봐? 저는 대답했습니다. 손주가 예쁘잖아. 그리고 자식들이 바쁜데 내가 도와줘야지.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내 인생은 언제 살아? 자식들은 이미 어른이야.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돕는 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손주를 본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른이 됐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쉬셔야 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애를 보기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어린이집 보내야겠네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아요?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그렇겠지. 원래 그런 거지.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너무 힘들어. 미안해. 딸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엄마. 그럼 다른 방법 찾아볼게. 역시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텅 빈 일상으로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필요 없어지니까 연락도 줄어드네. 손주를 볼 때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여요? 엄마, 몇 시에 와요? 엄마, 이거 사다 주세요. 하지만 손주를 안 보게 되니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연락이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두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저는 먼저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바빠요,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끊겼습니다. 30초도 안 됐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딸아, 주말에 얼굴 좀 볼까? 엄마, 이번 주말은 좀 시댁 가야 해서 다음에 갈게. 다음은 늘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명절에도 아이들은 바빴습니다. 엄마, 올해는 여행 가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시댁 먼저 가야 해서요. 나중에 따로 볼게요. 저는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TV를 보며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 먹으며 어느 날 동창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호가, 너 요즘 뭐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집에 있지.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집에만 있어? 여행은? 취미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행? 취미?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등산 동호회 다녀. 매주 산 타.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요가 배워. 몸이 많이 좋아졌어. 나는 남편이랑 크루즈 여행 다녀왔어. 나는 손주들 보는 것도 좋지만 내 시간도 확보해. 일주일에 이틀은 내 날이야. 저는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도 보고 자식도 돕지만 자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순호가, 너는 하고 싶은 거 없어? 배우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그게 뭐지? 나는 뭘 하고 싶었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20대 때는 분명 꿈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다음부터는 제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호가,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언제까지 자식 뒷바라지만 할 거야? 다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나도 60대 중반까지 손주만 봤어.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가 너무 늙어 있더라고. 이러다 죽겠다 싶었어. 그래서 선언했어. 나 이제 내 인생 산다고. 자식들이 뭐라 안 했어? 처음엔 섭섭해했지. 근데 내가 건강하게 즐겁게 사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좋아해. 엄마한테 짐 안 지워도 되니까.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엄마한테 짐 안 지워도 되니까. 혹시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었나? 나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은 부담이었나? 저만 없었습니다. 저만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빈 껍데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았지? 자식을 위해? 그런데 자식들은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암입니다. 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행히 초기입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퍼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잘못한 게 맞았습니다. 저는 제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안 갔습니다. 검진도 미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시간이 없어서, 자식들한테 쓸 돈이 더 중요해서 결국 제 몸이 고장 난 겁니다. 제가 저를 방치한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대장암이래. 수술 받아야 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진짜요? 언제 수술해요? 다음 주. 다음 주요? 근데 엄마, 나 다음 주에 일본 출장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출장 일정 바꿀 수 없어? 그게 중요한 미팅이라서요. 출장 다녀와서 갈게요. 수술은 잘 될 거예요. 초기라며요?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수술 받는다. 엄마 어디 아파? 대장암이래.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언제요? 다음 주. 다음 주? 엄마, 나 그때 남편 출장이고 애들 혼자 못 둬. 수술 끝나고 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쏟아부은 결과인가? 수술날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마취되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만약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수술은 잘 됐습니다. 저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보호자분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인지 안타까움인지. 그럼 제가 옆에 있을게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낯선 간호사가 옆에 있어줬습니다. 가족 대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병상에는 보호자들이 있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에게는 딸이 와 있었습니다. 사과를 깎아주고 등을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아파? 여기는? 에이, 아프긴. 괜찮아.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다른 침대에는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일하면서도 틈틈이 아버지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물 드실래요? 한 모금만.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서러웠습니다. 저게 원래 모습인데 왜 나는 저게 없지? 밤이 됐습니다. 보호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저는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알림이 없었습니다. 수술 받은 지 6시간. 아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술 잘 끝났다. 회복 중이야. 아들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저 지금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딸에게서도 답이 왔습니다. 수술 잘 됐다니 다행이야. 애들 재우고 전화할게. 저는 핸드폰을 베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아, 나는 후순이구나. 아들에게 나는 미팅보다 후순위. 딸에게 나는 애들보다 후순위. 평생 1순위로 살았는데 돌아온 건 후순위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서러워서 우는 건지, 억울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이제야 깨달아서 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사람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70대 초반,
저랑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 순옥 씨, 어머, 내가 왔어요.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왜 아무도 안 와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바빠서요. 곧 오겠죠. 김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빠? 엄마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바빠? 김 여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깎아주었습니다. 순옥 씨, 내가 옆에 있어줄게. 혼자 있지 마. 저는 그 사과 한 조각을 받아먹으며 울었습니다. 남이 해주는 사과 한 조각, 자식보다 따뜻했습니다.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순옥 씨, 나 물어봐도 돼? 뭐요? 순옥 씨는 자식들한테 얼마나 해줬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걸 해줬어요.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살 때 보태준 돈, 손주 봐준 것 다 해줬어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 누가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순옥 씨,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나도 예전에 그랬어. 자식한테 다 해줬어. 근데 남편이 아팠을 때 깨달았어. 뭐려? 자식은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걸.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김 여사가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손주 봐달라고 해도 일주일에 2번만. 나머지는 내 시간이야.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자식들이 뭐라 안 해요? 처음엔 섭섭해했지. 근데 지금은 이해해. 그리고 말이야. 김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편해해. 짐이 안 되니까. 그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짐이 안 되니까.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자식들에게 부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이렇게 해줬는데라는 무언의 압박. 나중에 효도해야 한다는 부채의식. 저는 사랑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빚을 지우고 있었는지도.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았어. 아들이 사과를 깎아주었습니다. 어색한 손놀림으로. 엄마 미안해요. 더 일찍 왔어야 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바쁜 거 아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바빠서 못 온 게 아니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지. 딸도 왔습니다. 주말에. 엄마 많이 아팠어? 응, 좀 아팠지. 미안해, 엄마. 애들이 아파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애들이 먼저지. 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 걱정 마. 그 말을 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알아서 해야겠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말고. 퇴원 후 저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강을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병원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돈 아깝다, 귀찮다며 미뤘던 검진. 이제는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제 몸이 제일 소중하니까요. 음식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먹었습니다. 자식들 주고 남은 거 먹고 간단히 라면으로 때우고. 하지만
이제는 정성 들여 제 밥을 차렸습니다. 아침에 현미밥에 나물 반찬, 된장국. 저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예쁘게 차렸습니다. 혼자여도 대충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안 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프로그램표를 봤습니다. 서예, 요가, 노래교실,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저는 서예를 선택했습니다. 어릴 때 글씨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부모님이 여자가 무슨 공부냐며 그만두게 했지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60년 만에 붓을 잡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도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매주 열심히 수업에 갔습니다. 점점 글씨가 나아졌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순옥 씨 많이 늘었어요. 소질 있네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칭찬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같은 반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 우리는 수업이 끝나면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순옥 씨, 다음 주에 나들이 갈래? 좋아요. 어디로요? 남한산성 어때? 단풍 예쁘대. 저는 난생 처음 친구들과 나들이를 갔습니다. 단풍이 예뻤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한 번도 못 해본 것들 이제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저희 부부가 여행 가려고요. 예전에 저라면 당연히 그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 엄마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엄마도 약속이 있어요? 응. 요즘 바빠. 서예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들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서예 배워요? 응. 재밌어. 다음에 보여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는 거야. 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명절에 우리 집 와. 밥 차려줄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친구들이랑 명절 보내기로 했어. 딸이 놀랐습니다. 친구들이랑요? 엄마 친구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있지. 요즘 친구 많아졌어. 걱정 마. 시청자 여러분, 저는 72에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면 마지막에 남는 건 빈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자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삽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저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고 자식에게 의지했습니다. 자식이 효도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자식이 보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오면 좋고 안 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자식들이 전화하면 좋고 안 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다 해주지 마세요. 조금은 자신을 위해 남겨두세요. 자식이 효도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무엇보다 자기 인생을 사세요.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갑니다. 부모는 부모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겁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서예 작품을 완성하면 뿌듯합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 즐겁습니다. 혼자 산책을 하면 평화롭습니다.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으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아들이 요즘 더 자주 전화합니다. 엄마, 요즘 뭐해요? 건강해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우리 다음에 같이 밥 먹자. 내가 맛있는 데 데려갈게. 제가 제 인생을 살기 시작하니 자식들도 저를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돌봐줘야 하는 엄마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는 한 사람으로, 그게 더 건강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텅 빈 병실에서 혼자 울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 실망하고 더 깊이 원망했을 겁니다. 그날의 외로움이 저를 깨웠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구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발짝 물러서세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세요. 자식을 돕되 자신의 인생도 챙기세요. 자식에게 다 해주면 나중에 돌아올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돌아오면 좋고 안 돌아와도 괜찮을 만큼 자신의 삶을 만드세요. 결국 남는 건 자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식들도 편합니다. 당신이 자기 인생을 살아야 자식들도 짐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저는 72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자식의 것이 아닙니다. 부디 저처럼 병실 침대에서 깨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 30분이라도. 그게 당신 인생을 바꿀 겁니다. 감사합니다.